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30년을 한 이불 덮고 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야 평온을 찾았다 믿었는데 그날 밤 저도 복수를 위해 다른 남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지금 진짜 괴물이 된 건 누구였을까요? 지금 내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하는 그 질문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평온했던 그 가을 오후 소리도 없는 냄새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어떤 증거보다도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우리 부부의 집은 거대한 수목원처럼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가꾸는 난초들이 은은한 향을 뿜고 오후의 햇살은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 하나 없는 마루바닥을 금빛으로 덮었죠.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이 지나고 마침내 도착한 평온의 항구라고 지난 30년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앞둔 사업가였고 저는 평생을 바친 아내이자 엄마라는 역할을 무사히 끝마친 훈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평온함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아침 6, 정각 남편의 무음 알람이 울리면 저는 그보다 5분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는 그 익숙한 소리와 냄새가 이 집의 아침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서재에서 나와 한마디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것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아침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대기도 전에 그의 찻잔 온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의 완벽한 기준에 맞춘 온기. 그는 신문에서 눈 떼지 않은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제가 구운 토스트를 반쯤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다시 그의 성역인 서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닫은 육중한 원목문은 마치 저와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찻잔과 접시를 치웠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쥐면 그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아주 희미하게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이 거대한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 집은 저의 자부심이자 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쓰던 방은 이제 손님용 방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그 방을 환기시키고 침구를 정돈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올 때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도록 엄마의 공간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고 그 방은 1년 내내 주인을 기다리는 텅 빈 무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 남들은 그 시간을 여유로운 사모님의 특권이라 불렀지만 저에게는 견뎌내야 할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고요함이 너무 깊어지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고독이 됩니다. 귓속에서 제 피가 흐르는 소리가 이명이 되어 울릴 때쯤이면 저는 일부러 그릇을 닦거나 청소기를 돌리며 소음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그렇게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가운 쇠뭉치로 눌린 것처럼 묵직하고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산소가 폐부 끝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에 흩어져 버리는 느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맘 부러울 것 없는 남편,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집까지.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떠올리며 이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배부른 투정이라 치부하며 억눌렀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가슴의 통증은 그저 폐경기가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남편은 오후가 되면 그의 난초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식물과 대화하는 것을 저와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난초들은 완벽한 자태를 뽐내며 꽃을 피워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난초들은 향기가 없었습니다.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마치 조화처럼 차갑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아무런 열기도 향기도 없는 잘 만들어진 박제. 저녁 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갈하게 상을 차렸고 그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경제 동행에 대해 말했지만 그것은 대화라기보다 혼자 하는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저 맞장구를 치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우리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저를 통과해 벽에 걸린 추상화나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에 단 한 번이라도 붙잡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유능한 집사이자 그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구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음에 안도했습니다. 밤이 깊어 우리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의 양쪽 끝, 우리의 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강이 흐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뒤척일 때마다 매트리스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살이 제 살에 닿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옆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정말 내가 3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맞는 걸까? 그의 등은 어떤 절망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벽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절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지독한 평온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혹은 이 모든 것을 깨뜨려줄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은밀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가을 오후. 남편은 며칠간의 골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행 가방에 넣을 옷가지들을 챙기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옷들에서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고집하는 런던의 늙은 장인이 만들었다는 시더우드. 향수와 제가 쓰는 무향의 세제 냄새가 섞인 단정하고 서늘한 남자의 냄새. 그 냄새는 우리 가정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와 골프 셔츠 몇 벌을 꺼내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 그가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던 짙은 와인색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동창 모임에 입고 갔던 옷이었죠. 다림질을 위해 펼쳐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에 무언가 아주 이질적인 것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것은 시더우드 향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제 냄새는 더더욱 아니었죠. 아주 진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 온갖 향이 뒤섞여 멀미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종류의 향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광고하듯 온몸에 뿌리고 다니는 저렴하면서도 관능적인 향기.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셔츠가 갑자기 수백 근의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며 팔 전체가 저릿하게 마비되어 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아래까지 치솟아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들이쉬는 숨마다 그 역겨운 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와 헛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고요하던 집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내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과 국처럼 울려대는 거친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남편의 셔츠, 그 짙은 와인색 천 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 향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셔츠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원목 바닥의 감촉이 스커트 너머로 전해져 왔지만 온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한마디만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에서 무의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아닐 거야.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이 선명한 증거는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향기는 이 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더럽고 끈적한 오물이었습니다. 남편의 지난 몇 달간의 행동들이 의미 없이 흩어져 있던 점들이 이 냄새 하나로 연결되며 끔찍한 별자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잦아진 주말 약속 늦어지는 귀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작은 습관. 그 모든 것이 아니야, 설마 하는 얇은 믿음의 막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 향수는 그 막을 잔인하게 찢어밟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울고 웃었던 밤들이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이 이 싸구려 향수 냄새 하나에 송두리째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라는 감각이 녹아내려 바닥에 고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뜨거웠던 온몸의 피가 서서히 식어가며 그 자리를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채워갔습니다. 분노와는 다른 슬픔과도 다른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배신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역을 침범당한 동물의 본능적인 위기감. 내 존재의 일부가 예고 없이 썩어 문드러지는 물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 역겨운 향기에 질식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억지로 펴고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와인색 셔츠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마치 오물을 던져버리듯. 그리고 나는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었으니까요. 내가 유일하게 청소 외의 목적으로는 드나들지 않는 집안의 작은 타국이었습니다. 육중한 원목 문을 열자 그만의 공간을 채우는 짙은 가죽과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꽂힌 책들. 이 질서 정연한 세계의 주인이 그렇게 지저분한 향기를 묻히고 다녔다는 사실이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의자에 걸린 자켓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저녁 그가 잠시 입고 나갔던 옷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손이 아닌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근육의 경련.
주머니에 손을 넣자 차가운 금속과 거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 키와 영수증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펼쳐본 영수증에는 내가 모르는 상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강 건너 신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다는 와인바. 시간은 밤 11시 42분. 메뉴는 스파클링 와인 2잔과 치즈 플래터. 그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바르르 떨려와 영수증이 파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갈 때면 늘 두고 가는 집에서 쓰는 기계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4자리 숫자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가 이 비밀번호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컴퓨터에 암호로 쓴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것은 웃음이라기보다 바람 새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대신 안구의 표면이 사포처럼 뻣뻣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몸의 모든 수분이 증발해 버린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구성 메신저 아이콘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대화 목록의 가장 위에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붉은 장미꽃 한 송이. 그 이름을 누르는 순간 지난 1년치의 대화가 눈앞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는 내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10대 소년 소녀처럼 유치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애칭, 시시콜콜한 농담, 그리고 서로의 몸을 탐하는 은어들. 그가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내가 알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인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은 어땠어? 역시 당신은 최고야. 내 생각만 나. 이 지루한 집구석만 아니면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이 지루한 집구석. 그 6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가꾼 나의 세계, 나의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이 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옥의 간수였을 테고요.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검게 죽자 그 위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피부 생기 없이 풀린 눈동자, 꽉 담은 입술 때문에 더욱 도드라진 팔자주름. 수십 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늙어버린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저 붉은 장미꽃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남편의 의자에 앉아 그의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유령이 되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다 서서히 핏빛으로 물들고 이내 모든 것을 삼키는 어둠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는 텅 빈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신경이 끊어져 내가 보내는 신호가 사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안의 모든 사물이 어둠 속에서 제 형태를 잃어갈 때쯤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관절에서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를 나와 익숙한 내 집 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경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이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은 이제 위선적인 연극의 포스터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베이지색 소파는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던 주방은 음식이 아닌 절망을 조리하는 우울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의 자부심이자 나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세상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였고, 이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 쫓겨나기 직전의 신세였던 겁니다. 30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처럼 허망했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남편의 베개에서는 여전히 그의 익숙한 채취가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나를 안정시키는 대신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나는 그의 베개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트북 화면에서 보았던 그의 역겨운 대화들이, 그 여자의 붉은 장미 프로필 사진이 망막 위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틀인지 사흘인지 시간의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이었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서 죽은 듯이 놓여있던 내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었습니다. 그 진동은 내 온몸을 관통하는 전기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나를 지배하던 무감각의 세계에 날아든 아주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팔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동네 와인 친목 모임의 총무가 보낸 단체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새로운 멤버도 오시니 꼭 참석해 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지극히 일상적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문자는 내게 내려온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멈춰있던 내 머릿속 톱니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있어야 하는가? 왜 나만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왜 나만 피해자여야 하는가?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각이, 아주 차갑고 단단한 생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균형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똑같이 더러운 것으로 닦아내야 한다는, 부서진 것을 똑같이 부서진 것으로 맞붙여야 한다는 기괴한 확신. 그가 나의 세계를 무너뜨렸다면 나 또한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석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의 일부를 악마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지루한 집구석에서 걸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나만의 붉은 장미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결심의 대가는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참석합니다. 그 5글자를 전송한 다음 날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재생되는 끔찍한 흑백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져 나간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뜨겁고 묵직한 쇠뭉치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가 시릴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텅 빈 공간을 낯선 냉정함으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노트북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슬픔은 이제 사치였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이 집의 안주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서 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내 손은 내 손이 아닌 것 같았고, 내가 끓인 찌개의 냄새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빛을 내 눈동자와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경멸과 기묘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목요일 오후 남편이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기계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내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차갑게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 아래에서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아주 얕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소리에 내 모든 청각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마루를 밟는 구두 발자국 소리, 한숨을 내쉬는 소리. 나왔어.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어색함도 없는 완벽하게 평온한 남편의 목소리.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신경이 현관으로 쏠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책을 덮고 일어나 그를 마주했습니다. 왔어요. 피곤하겠네요. 내 목소리 또한 완벽했습니다. 약간의 염려와 반가움이 섞인 지난 30년간 그가 들어온 아내의 목소리. 우리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마주 보는 한편의 지독한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차이점은 오직 나만이 이 연극의 진짜 제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내게 다가와 습관처럼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뺨의 피부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입 맞췄을 저 입술이 내 살에 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다른 지역의 햇살 냄새와 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내 코는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남은 그 역겨운 향수의 잔향을.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옛 기억과 감각에 새겨진 문신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해 며칠 집 비웠는데 별일 없었고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늘 똑같죠 뭐. 나는 대답하며 그의 여행 가방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길이 아주 잠깐 내 뒷모습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감각. 나는 그가 내 연극을 눈치챈 것일까 아주 잠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리모컨을 집어들며 TV를 켰습니다. 저녁은 뭐지? 속이 좀 느끼해서 얼큰한 거나 먹었으면 좋겠네. 그뿐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피로와 자신의 허기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가방을 들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쪽이 얼음으로 베인 듯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나는 정말 이 정도의 존재였던 겁니다. 금요일까지 남은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의 의미는 변해 있었습니다. 밥을 씹는 그의 턱의 움직임을 보며 나는 그가 다른 여자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그의 무표정한 옆얼굴을 보며 그가 어떤 표정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였을까 상상했습니다. 나란히 누운 침대 위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이 숨결이 다른 여자의 귓가를 어떻게 적셨을까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한 적 없었던 남자였으니까요. 내가 완벽하게 차려내는 그의 세상 속에서 그는 그저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지함은 이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아주 작은 딸깍하는 잠금새 소리가 마치 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벌의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옅은 회색. 나를 규정짓던 단정하고 우아하지만 아무런 색깔도 없는 그런 옷들. 그것들은 지루한 집구석의 완벽한 배경이었습니다. 내 손이 그 익숙한 옷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마흔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샀다가 너무 과감하다는 생각에 차마 입지 못했던 옷.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버건디색의 원피스였습니다. 나는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바닥으로 벗어 던졌습니다. 맨살 위에 그 차가운 실크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뱀의 비늘처럼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퍼를 올리자 옷은 내 몸을 갑옷처럼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숨이 평소보다 조금 가쁘게 쉬어졌습니다. 이 옷은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긴장을 요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정갈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옅은 화장 대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자. 눈빛은 차가웠고 입꼬리는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들 중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농염한 머스크 향 남편이 너무 진하다고 싫어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향수였습니다. 나는 그 향수를 내 목덜미와 손목의 안쪽 맥박이 뛰는 곳에 마치 독을 바르듯 뿌렸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피부에 닿으며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강렬한 향기. 그 향기가 드레스룸을 채우던 남편의 시더우드 향을 공격적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루한 집구석의 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진 낯선 사냥꾼이었습니다. 나는 그 낯선 여자를 데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내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처음으로 내는 나 자신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기운이 서늘하게 맨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와인 바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는 오직 나아갈 길만 남아있을 뿐이니까요. 와인 모임이 열리는 바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와 지상의 익숙한 세계가 등 뒤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후끈한 열기와 함께 낮게 깔린 재즈 음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와인의 묵직한 과일 향과 음식 냄새,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운 사람들의 들뜬 욕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버건디색 원피스와 짙은 머스크, 향은 이 공간의 조명 아래에서 마치 제2의 피부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찌르는 것 같기도 했고, 끈적한 꿀이 되어 제 몸을 훑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그 시선들의 무게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깨를 웅크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속에 갇힌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온 주인공이었습니다. 나는 이 낯선 연극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테이블로 다가가자 총무가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 정말 파격적이신데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히 평가하려는 듯한 미묘한 무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짓는 둥, 나는 둥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가요? 가끔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내 차가운 목소리에 총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하고 익숙한 얼굴들과 의미 없는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나는 유리병 너머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과장된 손짓, 그들의 가식적인 칭찬들. 이 모든 것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선자들 틈에서 나의 균형을 맞춰줄 그 누군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총무가 한 남자를 데리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인사하세요. 이쪽은 이선우 씨. 나는 와인잔을 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겼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피곤함과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 공간에 들뜬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된 그림에 끼워 넣어 진 조각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로 돌아와 아주 잠시 1초 남짓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나와 같은 종류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혹은 같은 종류의 결핍을 가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희미한 동질감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울리는 대신 아주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로 보이지 않는 팽팽한 선이 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고 웃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와 그는 그 소란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와인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이성의 족쇄를 조금씩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대놓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잔 너머로 혹은 테이블 위 촛불 너머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미동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즐기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무언가를 견디기 위해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변의 소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이선우라는 남자가 내게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와인 향이 아주 강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빛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와인잔을 향해 있었지만 나는 그가 내게서 나는 머스크 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대답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기라도 한 것처럼. 강한 만큼 진실하겠죠. 숨기는 게 없으니까.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작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고통스러운 근육의 수축에 가까웠습니다. 진실한 건 가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진실 때문에 아팠고 나의 진실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뜨겁게 태우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만큼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내 말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허락을 보았습니다. 동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다음 막으로 넘어가자는 무언의 초대를 보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테이블에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몸을 돌려 바의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등 뒤에서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무겁고 일정한 발소리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한 공범이었으니까요. 발을 나오자마자 밤에 찬 공기가 마치 얼음물처럼 맨살 위로 쏟아졌습니다. 드레스가 파고든 어깨와 등 그 모든 피부의 구멍들이 한꺼번에 수축하며 날카로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베고 들어왔습니다. 바 안에 뜨겁고 끈적하던 공기와 알코올 기운이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나는 거리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던 그 무겁고 일정한 발소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그의 체온이 등 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내 어깨에 손이라도 얹는다면 나는
그대로 산산조각 나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차들이 달리는 소리, 희미한 사이렌 소리, 바람이 빌딩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낮은 울음소리.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나와 그는 완벽하게 고요한 섬이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사포처럼 껄끄러웠습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마치 내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낮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의 잔터를 스치는 그 아주 미세한 감각. 제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내리찍는 소리가 또각또각 밤거리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무거운 구두 발자국 소리가 그 뒤를 정확한 간격으로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지만 결코 나란히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그의 차는 번쩍이는 외제차도 투박한 국산차도 아닌 아주 평범하고 잘 관리된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의 주인처럼 과시하지 않지만 자신의 세계가 단단한 그런 느낌. 그가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삑하고 차가 잠금이 풀리는 짧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예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독하게 역설적이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내 몸을 감쌌습니다. 아직 아무의 체온도 남아있지 않은 서늘한 감촉.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육중하고 둔탁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던져진 것처럼 귀가 먹먹했습니다. 차 안은 방금 전 바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종류의 무겁고 밀도 높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전석 문이 다시 한번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어깨 사이는 고작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희미한 와인 향과 그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스킨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의 시더우드 향과는 전혀 다른 더 건조하고 차가운 향기. 그 향기가 내 호흡을 타고 들어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낮은 엔진음이 우리의 침묵 아래에 낮게 깔렸습니다. 계기판에 들어온 푸른빛 조명이 그의 얼굴과 내 무릎 위를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나는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한 유령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얼굴의 짧은 그림자가 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진 잘 관리된 남자의 손. 내 손은 무릎 위에서 핸드백을 움켜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장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심장은 흥분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고 무겁게 뛰었습니다. 쿵쿵. 마치 내 갈비뼈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아주 느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것이 나의 핵심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궤도를 스스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무감각, 이 날카로운 냉정함, 이것이 지난 30년간 억눌려 있던 나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희열이 아닌 얼음장 같은 자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치심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행위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아득한 현기증만이 모든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달렸습니다. 차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어둡고 한적한 강변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건너편 도시의 불빛이 부서지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수만 개의 불빛 아래 내 남편이 나의 부재를 알아차리기나 했을까요? 아니, 그는 여전히 서재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거나 혹은 그 붉은 장미에게 역겨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상이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때 그가 정면을 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으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차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기판의 푸른빛에 드러난 그의 턱선은 단단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가고 있으니까요.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여기가 아닌 곳으로. 내 대답을 들은 그는 아주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눈 최초의 공감이었습니다. 차는 강변도로를 빠져나와 더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낡은 네온 사인을. 호텔, 출장 온 직장인들이나 이용할 법한 조용하고 특색 없는 그런 곳. 그 익명성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피난처였습니다. 차가 주차장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자갈이 타이어에 밟히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그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이 멈추자 세상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나는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내 손바닥은 여전히 축축했고 심장은 여전히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시동을 끄자 차 안의 모든 소리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사라진 자리에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 독가스처럼 차올랐습니다. 나는 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내 몸 안에서 쿵쿵하고 울리는 느리고 무거운 심장의 고동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먼저 차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딸깍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순식간에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숨을 참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내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자갈 위에서 으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정면만 바라본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가운 공기가 내 맨살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무언의 통보.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신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순간 후들거렸지만 나는 구두굽에 단단히 힘을 주었습니다. 땅을 딛고 선 발바닥의 감촉이 지독하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문을 닫는 소리가 등 뒤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는 내 지난 30년 삶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호텔 로비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가 반보 앞서 걸었고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인공적인 온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데스크에는 젊은 직원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무관심이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밤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나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 내 버건디색 원피스가 이 낡고 저렴한 조명 아래에서 끔찍하게 야하고 천박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지저분한 타일, 무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우리 옆으로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빠의 목에 무등을 탄 어린아이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웃는 엄마. 아이의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로비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과 며칠 전까지 속해 있던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차가운 소나기에 움켜쥐어진 듯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며 시큼한 유액이 목구멍으로 역류했습니다. 콧구역질이 났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저것은 이제 내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가족을 훔쳐보는 나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멸은 곧바로 남편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이 시궁창 같은 곳으로 내모은 그 남자에 대한 증오. 그 증오가 방금 전의 구역질을 차가운 얼음처럼 뱃속에서 굳혀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빛은 아마 독사처럼 차가웠을 겁니다. 나는 내 핸드백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돌아갈 수 없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그것이 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타고 내가 뒤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좁은 상자 안에 그와 나 단둘이 남았습니다. 공기가 희박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를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눈앞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딱딱하고 지쳐 보이는 등.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낮고 일정한 기계음만이 우리의 침묵을 대변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의 금속 벽에 비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일그러지고 초점 없이 흐릿한 두 개의 형상. 나는 그의 반사된 얼굴을 몰래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욕망이나 흥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의 얼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그는 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절망을 함께 끌어안고 추락할 동반자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지도 슬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교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층 복도였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집어삼키는 두꺼운 카페트, 일정한 간격으로 벽에 붙은 희미한 조명. 이 끝없는 복도를 걷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장례식장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무겁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내 구두 소리도 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소리 없는 유령처럼 그 공간을 떠다녔습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이미 몸을 빠져나와 천장 어딘가에서 이 기괴한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한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7층의 가장 끝 713호. 그는 재킷 단주머니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실조차 내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카드키를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비. 그 소리는 내 신경 전체를 관통하는 전기 충격 같았습니다. 내 지난 3년 삶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녹색 불이 깜박이고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하는 소리 대신 문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안으로 열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창밖에 희미한 도시. 불빛에 의지의 침대의 윤곽만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먼저 한 걸음 들어가 벽에 붙은 카드키 홀더에 키를 꽂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나는 너무 밝은 빛에 순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머문 적 없는 모델하우스처럼. 그 비현실적인 청결함이 오히려 숨 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익명의 공간은 지금부터 벌어질 익명의 행위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나는 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주 희미한 망설임이 쇠사슬처럼 발목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제 손으로 불태워 버렸다는 것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등 뒤에서 울렸을 때 철컥 나는 이 방이 나의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밖으로 우리가 방금 지나온 검은 강물과 그 위를 떠다니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검은 도화지 위에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 모든 삶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그가 창가에 서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고작 몇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아주 깊은 강이 흐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도 없는 에어컨의 낮은 팬. 소음이 아주 희미하게 고막을 간지럽히는 완전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흥분이나 기대로 인한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쿵쿵하고 울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나는 이 무대에 완벽하게 몰입했습니다. 나의 추락에, 나의 파멸에 온전히 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창가에 서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조명이 너무 밝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떨리는 속눈썹, 그의 지친 눈빛,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까지.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질문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함께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할 준비가 되었냐는 마지막 질문.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카페트에 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향해 발을 담그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끔찍하게 낯설었습니다. 붉은 립스틱 풀어헤친 머리,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원했습니다. 나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찾으려 한 유일한 균형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버건디색 원피스의 얇은 실크 위로 그의 손바닥 체온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이 이렇게 내 몸에 닿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내게는 뜨거운 인두가 살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그의 손길을 거부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신경이 끊어진 목각 인형처럼 그의 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각을 포기하자 다른 모든 감각이 병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열정이나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그의 입술의 감촉, 희미한 와인향이 섞인 낯선 남자의 숨결, 그리고 내 허리를 감싸는 단단한 팔의 무게감. 그 모든 감각들이 남편의 배신으로 생긴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를 덧새기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고통으로 저 고통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극으로 독을 치료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처럼. 그가 내 원피스의 뒷지퍼에 손을 가져갔을 때 나는 아주 작게 숨을 멈췄습니다. 트르르 하고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기계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내 지난 30년의 정숙한 삶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옷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차가운 방 안의 공기가 맨살에 와 닿았습니다. 온몸에 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과 기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전율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지난 3-4년간 나를 지탱해 주던 아내 엄마, 그리고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모든 껍데기가 이 버건디색 천 조각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에게 이끌려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카페트의 감촉, 그리고 침대 시트의 서늘한 감촉. 침대 시트는 호텔 특유의 소독 냄새가 났고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청결함이 지금 벌어지는 일의 추악함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눕히고 그의 무게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 무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그의 몸 아래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희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꼭 내 인생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지 이제는 알 수도 없는 얼룩.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몸이 얽혔지만 우리의 영혼은 단 한 뼘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그것은 그저 낯선 기계가 내는 소음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내 의식은 몸을 빠져나와 천장 한 구석에서 이 기괴한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버건디색 원피스를 입었던 여자와 피곤한 눈빛의 남자가 만들어내는 슬프고 처절한 몸짓을. 이것이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쾌락의 절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절정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몸 아래에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꺼풀 뒤로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던 그 끔찍한 대화들이 섬광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보고 싶어 미치겠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보냈던 그 글자들이 이 남자의 모든 움직임과 겹쳐지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통해 남편을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남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내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남자와 몸을 섞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배신 그 자체와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이 지루한 집구석.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 나는 지루한 여자였다. 그래서 당신은 떠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한 것인가?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고 손톱이 시트를 찢을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복수.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각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니, 침묵보다 더 끔찍한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가 내 옆으로 무너져 내리듯 돌아누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쁘고 지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내 죄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귓가에 들러붙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균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끈적하고 더러운 자기 혐오라는 감정의 막이 한 겹 더 씌워졌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러워진 것을 똑같이 더러운 것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결국 내 손과 내 영혼만 더 더럽혔을 뿐이었습니다. 텅 빈 쾌락의 끝에서 찾아온 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지독한 허무와 고독이었습니다. 옆에서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이 든 모양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세계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어둠에 잠긴 낯선 호텔 방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깎아보았던 그 얼룩 내 인생의 지도. 나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길 자체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올 때보다 남편의 배신을 확인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나는 괴물을 벌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이 된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밤의 끝에서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아주 서서히 묽어지며 창문 커튼 틈으로 회색빛이 수은처럼 스며드는 과정은 고문처럼 길었습니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자는 이제 낯선 섬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위안이 아니라 나의 죄를 증명하는 거대한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절망을 잠시 기탁했을 뿐 날이 밝자. 그 절망은 이자까지 붙어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의 차갑고 푸른 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을 때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둠과 알코올에 가려졌던 그의 민낯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거뭇한 수염, 자국 세상에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지친 표정. 그는 더 이상 내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낯선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우리를 묶어주었던 기묘한 동질감은 밤의 장막이 걷히자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매트리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바닥의 싸늘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듯한 한기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내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버건디색 원피스는 이제 그저 싸구려 무대 의상처럼 초라하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관기가 끝나고 남은 허물뿐인 껍데기. 나는 기계적으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실크의 감촉이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강렬했던 머스크 향은 사라지고 대신 스테일한 알코올 냄새와 이 방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남자의 낯선 채취가 뒤섞여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는 나는 없었습니다. 건진 립스틱, 푸석한 피부, 시뻘겋게 충혈된 눈. 무엇보다 나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내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 품위, 자존심, 선량함이 사라지고 텅 빈 공허와 스스로를 향한 경멸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세면대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도기의 감촉이 떨리는 손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지루한 집구석,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래, 당신이 옳았어. 이 집구석만큼이나 나도 지루하고 낡아빠진 여자였어.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겠지.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피부를 때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화장을 지우자 본래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 얼굴이 바로
나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초라하고 비참한 나의 민낯. 나는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깊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색함과 희미한 후회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밤의 공범들은 아침의 햇살 아래에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가시는 겁니까?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는가? 아니, 우리는 서로를 이용해 각자의 지옥을 더욱 깊게 팠을 뿐입니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추락의 마지막은 온전히 내 두 발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어젯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고립감에 휩싸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인공적인 온기와 밝은 조명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걸음으로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낯이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우리 동네의 주소를 말하는 내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택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분주한 아침의 도시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다른 시간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택시가 우리 집 앞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늘 보던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과 하얀색. 2층 집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 문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곳은 이제 내가 나의 새로운 연극을 펼쳐야 할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 어젯밤에 나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의 나는 가해자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똑같은 괴물이었습니다. 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지폐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여 돈을 줍는 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운 아침 공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을 때 나는 비로소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익숙한 금속의 감촉이 오늘따라 지옥의 문고리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골목길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돌이킬 수 없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맞은 것은 우리 집 특유의 익숙한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난초의 은은한 향과 내가 쓰는 세제의 냄새,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배어있는 낡은 나무 냄새. 그 평온한 향기가 오늘따라 내 폐부를 찌르는 독가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 영혼을 더럽히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운 차림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신문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태평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나갔었네. 해장국이라도 먹으러 간 줄 알았지. 어제 모임은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내 늦은 귀가를 걱정하는 대신 술을 마셨을 거라 짐작하는 그 무심함.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수다가 길어졌어요. 그냥 근처에서 자고 왔어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문으로 시선을 되돌리며 무심하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피곤하겠네. 커피나 한 잔 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어젯밤의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만든 완벽한 아내라는 허상과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무지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매일 아침 반복되던 이 모든 소리가 지독하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부엌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쥔 내 손이 어젯밤 낯선 남자의 몸을 더듬던 그 손이라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나는 내 몸이 더러운 병균에 감염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익숙함과 편안함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서로 다른 비밀을 품은 두 개의 섬이 만들어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신문을 읽는 그의 미간, 커피를 마시는 그의 입술, 무심하게 식탁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이 남자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셔츠에서 나던 향수 냄새에 대해, 노트북에서 보았던 역겨운 대화들에 대해, 그리고 나 또한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 어젯밤 다른 남자와 잠을 잤노라고 이 위선적인 평화를 박살내고 진실의 지옥 속으로 함께 떨어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아마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진실을 감당할 만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였습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살에 닿는 고통이 차라리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미친 듯이 살을 문질렀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을, 그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진 더러운 낙인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피부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주홍글씨였으니까.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도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버린 내 인생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옥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남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는 이제 그의 완벽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균열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자아는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완벽한 집의 안주인이고 남편은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보며 말하죠. 참 그림 같은 부부라고.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에게 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제 두 개의 거대한 비밀을 기둥 삼아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모른 척하며 서로의 가장 완벽한 위선을 연기하며 그렇게 함께 늙어갈 겁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균형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꺼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저 숨 막히지 않을 만큼만 숨 쉬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